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LA 차저스의 이제 경기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그 예상을 하기 전에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앤 3를 녹화한 그 주에 앤드류 럭이 은퇴를 발표했어요. 상당히 지금 리그 전체를 강타한 사실 충격적인 소식이죠. 네. 앤드류 럭이라 그러면 에런 로저스, 톰 브레이디급은 아니더라도 정상급을 맴도는 그런 네. 프랜차이즈 쿼터백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팀 전체의 전략이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콜츠는 정말 충격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나비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클라우니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얘기가 했었는데 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 엄청난 이 기대를 받고 프로에 왔는데 지금 프로에 와서도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 기대만큼의 활약은 못 보여줬잖아요. 앤드류 럭 선수가 딱 그랬어요. 쿼터백에서 앤드류 럭, 그게 이제 디펜시브 엔드에서의 제데이비안 클라운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대학 때 넘버원 쿼터백이라는 네. 평가를 받고 왔는데 사실 이제 조금 이유는 다르죠. 이제 그 클라운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스템이 좀 안 맞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부상도 있었지만 앤드류 럭은 명확히 그냥 부상이었거든요. 네. 예, 사실 이제 건강만 괜찮았다고 그러면 사실 재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줬고 그다음에 뭐 오펜시브 라인도 영향이 있었죠. 오펜시브 네. 라인이 워낙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 신인 때부터 오펜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본인이 건강했다고 그러면 네. 상당히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돌연 은퇴했다. 팀한테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이 그럼요. 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이 선수를 트레이드 해오기에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즌 직전에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은퇴를 했다. 네. 그럼 지금 콜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난감하죠. 난감하죠. 네. 근데 그래서 심지어 팬들이 그런 어떤 실망감을 프리시즌 경기 때 앤드류 럭을 야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런 로저스가 그걸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에런 로저스가 징그럽다. 뭐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징그럽다. 네. 클래스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선수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충격이 크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은퇴를 할 거였으면 정말 이 신인 드래프트 전에 그렇죠. 했으면 더 좋은 시점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최선이었겠죠.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앤드류 럭도 이제 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작년 시즌 후반부터 있었던 어떤 종아리 부상. 근데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뭐 프리시즌 시작할 때쯤에는 그게 이제 종아리 부상이 아니라 사실 하이앵클 부상이다. 근데 하이앵클이 상당히 좀 오래가는 좀 잔병 치레를 하는 부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2년 전에 어깨 부상으로 1년을 안 뛰면서 재활을 훈련했는데 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물론 이제 그전 1년을 미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또 그런 장시간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네.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들이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콜츠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뭐냐,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뭐냐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4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백업 쿼터백 저코비 브리셋 체제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한 거죠. 지금 제일 유력한 플랜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브리셋이 이미 2년 전에도 럭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한 해 동안 이미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여줬던 성적을 보면 3,100야드 패싱에 13개 터치다운, 7개 인터셉트, 쿼터백 레이팅이 약 82 정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콜츠의 전력을 보면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큰 약점 없이 지금 이제 쿼터백을 제외한 큰 약점 없이 전반적으로 팀이 상당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네. 공수 전반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쿼터백이 저코비 브리셋이 너무 못하지 않는다고 네.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브리셋이 뛰었던 저 시즌에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였잖아요. 약했죠. 그런데 이제 게다가 또 하나 달라진 거는 감독이 바뀌었죠. 그때와는 달리 이제 프랭크 라이크라는 감독이 와서 팀을 상당히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이미 드래프트가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데려올 수 있는 베테랑 쿼터백을 찾아서 트레이드하는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옵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단장인 크리스 벨러드 단장이 다른 팀의 단장들과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쿼터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 지금 콜츠의 상황을 보고 트레이드를 생각하는 단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만한 단장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쿼터백 그 어떤 자산들 그리고 이제 그 콜츠의 상황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인 쿼터백이 사실 이제 존 엘웨이. 엘웨이는 사실 이제 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이제 본인이 성적도 빨리 돼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질러볼 수 있는 성향 있는 단장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제 브론코스의 상황을 보면 플래코라는 쿼터백을 이제 트레이드해서 데려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뭐 퓨처 쿼터백으로 드류 락을 드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래코로 가다가 드류 락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던 거죠. 네. 근데 과감히 그 시기를 당긴다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이제 공격적으로 플래코를 트레이드하고 다른 자산을 가져오고 드래프트 네. 픽을 가져오고 아니면 다른 선수를 데려오거나 그리고 이제 드류 락으로 바로 세대 교체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상황이 좀 달라졌죠. 드류 락이 이제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그렇죠. 전반기 출장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플래코를 트레이드하는 거는 이제 넌센스죠.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옵션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장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대 교체를 바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단장이 두 명 있죠. 뉴욕 자이언츠의 데이브 게틀맨,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있는데 데니얼 존스나 드웨인 해스킨스 체제로 바로 교체를 하고 네. 베테랑 쿼터백 일라이 매닝이나 케이스 키넘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 콜츠에서 일라이 매닝을 받아주느냐가 문제도 있긴 하지만 베테랑 쿼터백을 꼭 주전이 아니라 브리셋을 쓰면서 뒤에 백업으로는 베테랑 쿼터백을 후보 쿼터백으로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라이 매닝이나 케이스 키넘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의 일라이 매닝과 지금 현 시점의 케이스 키넘이 자코비 브리셋보다 과연 나을 것이 있는가? 선수들끼리 비교를 하면 물론 이제 업사이드가 있겠지만 이 선수를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서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유력한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그냥 저코비 브리셋 체제로 가는 게 어쨌든 계속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왔던 쿼터백이고 네. 주전으로도 뛰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팀 안에서 시스템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선수들하고 손발도 이미 맞춰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베테랑 그게 뭐 주전급이 아닌 이미 뭐 사실 이제 한물간 그런 쿼터백을 데려와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옵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굳이 옵션을 찾아보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영입이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되는 베테랑 쿼터백들 찾아보자 그러면 그런 옵션이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좀 공격적으로 GM들이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옵션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쿼터백 옵션이 많은 GM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뉴올리언스입니다. 근데 뉴올리언스는 원래는 이제 당연히 뭐 주전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주루 브리스가 뭐 주루 브리스 체제로 가는 건데 백업 옵션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거든요. 그리고 브리지워터도 사실은 올해 이제 그 오프 시즌 중에 마이애미로 갈까? 가서 주전 쿼터백으로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했다가 브리스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주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뉴올리언스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백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테이섬 힐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섬 힐이 사실 작년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변칙 플레이, 그냥 스위스 아미 나이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오프 시즌 중에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물론 이제 프리시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디 브리지워터와 테이섬 힐이라는 두 쿼터백의 지금 이제 간격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인츠 입장에서는 한 명은 트레이드 되겠다.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있는 단장 입장에서는 한 명은 지금 이제 버릴 수 있겠다. 트레이드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유형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 세 번째 옵션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옵션은 지금 백업을 주전으로 그냥 쓰는 거. 두 번째 옵션은 다른 팀에서 다른 쿼터백을 트레이드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옵션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섞는다는 것이 일단은 시즌 초반에는 자코비 브리셋 체제로 간다. 그런데 그 체제로 가다가 의외로 성적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앤드류 럭이 없으면 팀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브리셋 체제에서 한번 이렇게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만하다. 네. 그렇다 그러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쿼터백이 괜찮은데 팀 성적이 안 좋아서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는 팀의 쿼터백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쿼터백이 누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템파베이의 제이메스 윈스턴, 테네시의 마커스 메리오타. 네. 상당히 불안한 선수들이지만 물론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즌의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뭐 사실 과히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 두 선수들도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예측하면서 전에 방송에서 저희가 예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복이 심하다. 근데 기복이 심하다라는 건 잘할 때는 잘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한번 환경이 바뀌면 또 콜츠처럼 이게 뭐 오펜시브 라인 좋고 네. T.Y. 힐턴이 있고 이런 팀에 가서 한번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더군다나 드래프트에서 1, 2번으로 뽑혔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를 뽑아보자 그러면 오클랜드의 데레카.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미네소타의 컬크 커즌스. 근데 이 선수들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메리오타와 윈스턴은 조금 불안정하죠. 그런데 데레카와 컬크 커즌스는 그래도 이 선수들보다 낫고 네. 주전으로 뛰었던 경력들도 꽤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을 플레이오프권에서 이렇게 그렇죠. 좀 운영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네.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데레카나 그 컬 커슨스 같은 경우에는 브리셋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선수들이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서 시즌 중반에 이렇게 바꿔서 그 스킨에 들어갔을 녹아들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죠. 관건인데 네. 과감히 한번 질러볼까 해서 또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팀들이 트레이드 할 만한 위치로 내려갔을 때 가능한 쿼터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정도 4명을 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은 이제 아까 이제 뭐 그냥 브리셋으로 간다, 베테랑 쿼터백 트레이드 한다, 이제 두 가지 섞어서 한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은 그냥 브리셋 체제로 가서 성적이 안 좋으면 내년에 네.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브리셋이 얼마나 못하느냐가 좌우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브리셋이 정말 못해서 팀이 정말 뭐 탑5 픽을 가질 정도로 못한다 그러면 내년 쿼터백도 괜찮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라바마의 투아 턴거바이올로와 그 다음에 오레곤 대학교의 저스틴 허버트 그 다음에 또 한 명 굳이 더 뽑자 그러면 조지아의 제이크 프롬도 뭐 이렇게 그 두 명 선수급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이고 분명히 드래프트 시즌엔 이 선수가 이제 가치가 이제 평가가 높아져서 1라운드에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1라운드에서 뽑을 만한 선수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내년을 그냥 기약하고 이렇게 간다. 길게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옵션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4번은 1번과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콜츠가 브리셋보다 현저히 좋은 옵션은 많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업 중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매물들을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론 역량이 더 좋은 선수는 있겠지만 시즌 직전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서 브리셋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콜츠에 대한 이제 얘기는 여기로 정리를 좀 해두고요. 콜츠와 이제 차저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제 콜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속에서 저는 LA 차저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자코비 브리셋 선수가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경기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는 차저스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차저스가 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코비 브리셋이 주전으로 뛴다라는 전제에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이제 필립 레브어스와 자코비 브리셋 이 두 명이 재밌는 거는 NC 스테이트 대학교 동문이거든요. 예. 선후배 간에 이제 대결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가 저의 이번 주 업셋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콜츠가 차저스를 이번 주에 이길 거다라고 감히 한번 이제 업셋을 예상해 보는데.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셋이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츠의 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특히 이제 T.Y. 힐턴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고
뭐 데븐 펀체스라는 리시버도 왔고 에릭 이브런이라는 뭐 프로볼급의 타이드엔드도 있고 그러니까 공격의 스킬 포지션이 나쁘지 않고요. 네. 오펜시브 라인은 진짜 지난 한 1, 2년 동안 정말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재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뛰었던 브리셋 거기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개선된 브리셋 거기에 이제 헤드코치까지 바뀐 브리셋 이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재작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차저스 상황도 좀 보고 싶은데 차저스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멜빈 고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레이드를 뭐 허락한다, 뭐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수비의 이제 중심 선수 중에 하나인 더윈 제임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네. 또 하나의 변수는 홈 경기인데 과연 홈 경기에 팬들이 다 올 거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의외로 네. 차저스가 시즌 초반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초반에 차저스가 부진한 출발을 보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 해가 많았다라는 네. 걸 봤을 때 저는 과감히 이런 여러 가지 차저스에게 좀 시즌 초반에 좀 악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과감히 전력상으로는 차저스가 앞서지만 네. 콜스의 업셋을 저는 한번 예측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저는 차저스의 승리를, 이진만 해설위원은 콜츠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신시내티 벵갈스와 시애틀 시혹스인데요. 아, 참 이 맹수와 맹금의 맞대결인데 저는 맹금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객관적인 전력을 봐도 그렇고 뭐 시애틀이 우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리고 신시내티는 신임 감독 잭 테일러의 데뷔전이거든요. 근데 잭 테일러가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줄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신시내티의 승리를 점친다라는 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 네. 좀 힘들지 않을까. 파울이 아닌 이상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시애틀이 홈 경기지 않습니까? 네. 12맨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뭐 뉴잉글랜드, 캔서시티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얘기를 하지만 시애틀의 홈필드 어드밴티지도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가서 승리를 데뷔전에서 승리를 이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앤디 달튼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쿼터백이잖아요. 앤디 달튼은 뭐 저희가 사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 항상 예측이 된다. 네. 꾸준하게 그냥 중간 정도. 쏘. 네. 그런 모습이 좀 예측이 된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저 이제 사실 좀 다른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리전 오브 둠 세대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컨더리에 많이 이제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코너백들이 나와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될 선수가 이제 샤킬 그리핀 네. 선수가 이제 쌍둥이 형제 이제. 주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인간 승리 스토리인 쌍둥이 동생 샤킴 그리핀이 이제 라인백커로 작년인가요? 그렇죠. 네. 입단해서 이제 쌍둥이가 같은 팀에서 뛰게 되는데 사실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 승리 어떤 이런 것도 되게 감동적이고 저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냥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샤킬 그리핀 네.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샤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샤크 이 네. 이름이 사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90년대 NBA에서 활약을 했던 샤킬 오닐의 이름을 따온 선수들일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샤킬 오닐이 이제 스타가 된 게 사실 92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한 90년대 중후반 그러면 이제 그때 스타덤에 오르면서 많은 이제 부모들이 애들 이름을 지을 때 네. 샤킬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년이 지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이름 뭐 태어나서 한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뭐 여러 종목에서 샤킬이라는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샤킬 그리핀만이 아니라 샤킴 그리핀도 사실 이제 샤크잖아요. 네. 그리고 있고 뭐 템파베이에 올해 이적한 뭐 샤킬 베렛도 있고. 버플로 라인베커 샤크 로슨도 있고 네. 샤킬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뭐 이제 사실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뛰는 라인베커 뭐 샤킬 쿼터맨 이런 선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쨌든 독특한 이름이 샤킬 오닌이라는 그런 어떤 스타에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네. 게 상당히 재밌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진짜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르브론이라는 이름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 특이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년 후라고 생각하면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안에
그런 이름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름도 유행이 있고 독특한 이름의 어떤 스타가 생기면 쭉 이렇게 우리도 사실 이제 뭐 연하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근데 세리라는 그렇죠. 이름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네. 거고 이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냥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BA 선수 중에 그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어서 이제 상당히 좀 스타가 됐던 아이제아 토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뭐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됐다가 이제 최근 이제 뭐 워싱턴 위저스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의 이름이 아이제아 토마스. 근데 이 선수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선수도 분명히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네. 아까 뭐 샤키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도 부모님이 이름을 운동선수에서 따온 건데 아이제아 토마스라는 농구 선수가 80년대 90년대 있었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 시대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가드 아이제아 토마스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옛날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홀로 오브 네. 페이머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선수고 조던하고 상당히 이제 시카고 불스가 이제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넘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된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피스톤스가 80년대 상당히 강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뛰고 있는 아이제아 토마스 그때 아이제아 토마스라고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 이름이 왜 아이제아 토마스냐면 그 아버지가 아이제아 토마스의 아버지가 레이커스의 광팬인데 80년대에 89년 88년 89년 이때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결승전에서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의 아버지가 친구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레이커스가 지면 내가 우리 아들 제 이름 따서 짓는다 했는데 실제로 졌고 네. 디트로이트 우승을 했거든요. 그 내기에 진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의 아버지가 네. 80년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공교롭게도 성이 똑같은 아이제아 토마스의 이름을 따와서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이런 좀 독특한 이런 그 이름을 좀 있습니다. 따서 짓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그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가 예전에 뛰었던 아이제아 토마스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 릴레이션이라는 네. 거, 아버지의 그 내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 샤킬 그리핀은 상당히 좀 멀리 빠져와가지고 또 3,000포까지 갔네요. 재밌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샤킴 그리핀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양막대 증후군이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어릴 때 이제 왼손을 절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손이 없고 오른손만 있는 상태인데 이 선수가 어찌됐든 이 NFL 드래프트를 통과를 해서 5라운드에 이제 시옥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손이 정상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1라운드에 지명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네, 어쨌든 NFL에서 드래프트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렵게 NFL에 진입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손이 하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선수가 5라운드에라도 드래프트가 돼서 프로에 입단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스토리죠. 그래서 진짜 그것도 어쨌든 형과 같은 팀에서 다시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죠. 저는 지난 시즌에 이 두 선수가 같이 뛰는 걸 잠시 봤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찡하죠. 어쨌든 인강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샤킴 그리핀 그리고 그 형 샤킬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벵갈스와 시옥스의 경기는 시옥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팀 49어스와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참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양 팀의 경기인데 그래도 포텐을 좀 생각을 한다면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49어스 평가할 때 다 포텐이다. 이게 다 얼마나 현실화될 거냐, 구현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템파베이는 상당히 약체입니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49어스가 템파베이 정도는 사실 이겨줘야 뭐 사실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올해 뭐 꼭 지미 가로폴로만이 아니라 올해 진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사실 템파베이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성적 못 나죠.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뭐 포텐셜이긴 하지만 그래도 49어스가 템파베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저희 둘 다 이제 49어스의 승리를 점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경기 뉴욕 자이언츠와 달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뭐 영어 세 글자로 그냥 표현하면 Zeke or no Zeke. 뭐 그냥
뭐 엘리엇이 있던 없던 네. 이 경기는 사실 한쪽으로 좀 기웁니다. 음. 근데 그게 제가 카우보이스 팬이어서가 아니라 네. 자이언츠의 올해 어쨌든 그 전력이 상당히 좀 약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공수해서 이제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카우보이스는 사실 이제 전력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홈 개막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카우보이스가 자이언츠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플레이오프 사실 쉽지 않죠. 네. 사실 올해 상당히 좀 절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자이언츠가 원정 개막전에서 카우보이스를 이기기는 어려운데 네. 이것도 그 아까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지구의 라이벌 그렇죠. 그런 변수가 있고 또 특히 일라이 매닝이 유독 카우보이스 경기장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양 팀의 그 전력상의 차이를 봤을 때는 엘리엇이 있던 없던 카우보이스가 이기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이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빌스와 제츠의 이제 경기를 예측하면서 마카마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경기는 그거보다 더 마카마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카디널스는 작년 전체 최하위, 네. 디트로이트도 지구 최하위. 일단 이제 어쨌든 그 하위 팀들 간의 대결인데 네. 굳이 좀 어쨌든 그 관전 포인트를 뽑아보자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리시즌 계속 이제 바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주차부터는 이제 킹스베리가 확실히 본인의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초반에는 카일러 머리를 저는 이제 계속 좀 조금씩 안정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킹스베리 같이 이제 신인 감독 입장에서 바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닐라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모든 그 어떤 전력을 다 노출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에어레이드 어펜스가 갖는 특성, 그러니까 짧은 패스 공격을 계속 이어가면서 빠른 리시버들이 그 계속 중앙을 파고든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라인베커나 코너백들이 좀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디트로이트 수비의 맹점이 바로 이 라인베커들과 코너백들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좀 전력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 디트로이트가 보지 못했던 공격 그런 공격이 나오고 카일러 머리라는 상당히 뭐 이렇게 보지 못했던 쿼터백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공격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1주차에 네.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NFL 패스 러셔 중에서 가장 좀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챈들러 존스거든요. 네. 카디널스에. 근데 이 선수가 그 이유가 매년 사실 이제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하면 좀 이렇게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애리조나에서 뛴다는 거거든요. 뭐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간에 네. 킹스베리나 머리 때문에 이제 카디널스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뛰는 러닝메이트로 테럴 석스가 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나이도 많고 베테랑이긴 하지만 챈들러 존스와 만나서 그래도 좋은 조합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네. 시즌 초반에. 그래서 그런 패스러시가 디트로이트한테 조금 오펜스를 흔들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히 네. 카일러 머리와 네. 크리스 킹스베리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이제 카디널스를 꼽았는데요. 제한에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발 한국인이면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응원합시다. 제한에 네. 원래 예전에 이제 제한맨이라고 있었거든요. 제한 메뉴? 네. 제발 한국인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합시다. 같은 맥락에서 제한다. 제한에 제한다. 뭐 다저스. 다저스. 뭐 그런 거죠. 예. 네. 저는 제한에 어쨌든 이제 쿼터 코리안 카일러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승리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임타임 경기들로 이어지는데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좀 손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네. 저도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뉴잉글랜드가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이 경기 어쨌든 관전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경기는 이번 시즌의 개막전의 후보로 거론됐던 경기죠. 이제 네. 전년도 우승팀인 페이트리어츠, 그다음에 개막전에 이제 같이 이제 상대방으로 뛸 만한 이름값이 있는 팀, 뉴잉글랜드와의 어떤 그
그 오랜 라이벌 관계인 스틸러스. 이게 그렇죠. 상당히 좋은 경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리그에서 딱 2개 있는 반지 6개씩 가진 팀들이잖아요. 또 하나 이 양 팀이 공통점이 있는 게 그동안 팀의 주축이었던 공격수들을 이제는 리플레이스해야 된다. 네. 그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론코스키를 이제 리플레이스해야 되는 거고, 뭐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앤토니오 브라운을 뭐 레비언 벨도 네. 리플레이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전력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 더 스타 플레이어를 대체를 잘할 거냐. 근데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레이비언 벨을 제임스 커너를 어느 정도 대체는 했는데 네. 과연 벨도 대체를 하고 앤토니오 브라운까지 대체가 될 거냐.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작년에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네. 넘버원 리시버로 그 똑같은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개막전에서 수비 천재 빌 벨리책을 만났는데 주주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이게 한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페이트리어츠도 이제 그론커우스키라는 이제 대스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네.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 대체 선수로 이제 벤자민 왓슨에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뭐 시즌 초반에 출장 정지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이드엔드 포지션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번에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했던 리시버인 빅바디 리시버 네. 앵키어 해리. 네. 그다음에 여전히 어쨌든 페이트리어스는 다양한 러닝백들을 이용한 숏 패싱 게임, 뭐 제임스 화이트라든지 렉스 버케드. 네. 그다음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자시 제이컵스와 같이 이제 알라바마에서 뛰었던 데이미안 해리스 같은 선수들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플래시죠. 조시 고든 들어왔어요. 조시 고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로 통해서 어쨌든 그론코스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어느 팀이든 뉴잉글랜드를 상대를 하면 일단 뉴잉글랜드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일단 브레이디한테 프레셔를 가해야 됩니다. 네. 근데 프레셔를 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팀들이 프레셔를 가할 때 디펜시브 엔드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이용한 엣지 러싱을 통해서 프레셔를 많이 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브레이디는 이 엣지 러싱은 그래도 잘 피합니다. 이렇게 포켓에서 이렇게 패스 러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 나가서 발 패스를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패스 러시를 피하는 능력은 있는데 그 브레이디한테 가장 쥐약은 바로 눈앞에서 정면으로 오는 히트. 네. 그 파켓 바로 앞에서 오는 그거는 피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어쨌든 바로 앞에서 들어오는 걸 뒤로 이렇게 후퇴하면서 피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디펜시브 태클이 들어오는 패스 러시가 페이트리어스한테는 더 주요한데 네. 중요한 변수 하나가 뉴잉글랜드의 주전 센터였던 앤드루스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부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블라드 클라트라고 해서 이제 뭐 그 혈액 응고 뭐 이런 네. 혈전이라 그러죠. 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올 시즌 출전 자체가 이제 불투명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오펜시브 라인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 센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레프트 태클이지만 네. 가운데 인테리어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센터. 특히 브레이디의 그 눈앞에서 오는 패스 러시를 막아줘야 될 센터가 빠졌다. 네. 라는 것이 피츠버그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가 사실 이제 디펜시브 태클 뭐 여러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뭐 제반 할그레이브라든지 뭐 스테판 투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서 들어오는 패스 러시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팀이 승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뭐 벨리책은 스타 선수가 빠져도 네. 잘 메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앤드루스가 빠진 것도 이미 사실 오펜시브 라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고 그게 어쨌든 뉴잉글랜드가 그거를 봉쇄할 수 있다 하라 그러면 홈에서의 개막전이고 네. 우승 반지를 받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펌프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스틸러스가 과연 페이트리어스를 이길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재작년에 페이트리어스가 반지를 받는 개막전에서 네. 칩스가 가서 이겼었거든요. 뭐 스틸러스가 또 그런 상황을 재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상 페이트리어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예측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먼데이나잇 풋볼이 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펼쳐지는 경기가 바로 휴스턴 텍산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팀 다 올해 이제 우승을 넘보는 팀들입니다. 네. 세인츠는 이제 작년에
진짜 한 플레이 차이로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보면 전력이 막강하죠. 그렇지. 두 팀 다 전력이 상당히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구 우승을 넘보고 나아가서 슈퍼볼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팀들인데 네. 이 두 팀의 재밌는 어쨌든 좀 차이점을 좀 보면 쿼터백이 일단 상당히 좀 눈에 띄게 그렇습니다. 다르죠. 일단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백인 쿼터백, 전형적인 파켓 패서인 드루 브리스가 있고요. 네, 전형적인 프로스타일 쿼터백.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면서 상당히 운동 능력이 좋은 그 대표적인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젊은 드션 왓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쿼터백 포지션의 스타일이 다르다. 네.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둘 다 엘리트 쿼터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드션 왓슨이 더 보여주긴 해야죠. 그렇죠. 브리스급으로 이제 뭐 불리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스타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포텐셜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의 중요한 변수는 일단 휴스턴이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시즌 직전에 2개의 대형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네. 디펜시브 엔드의 저데이비안 클라우니를 트레이드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선수가 그동안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던 오펜시브 태클을 보완을 해서 네. 마이애미에서 라레미 탄스를 데려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휴스턴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디션 왓슨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라는 네. 거에 있어서 블라인드 사이드 프로텍션이 생겼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레르미 턴슬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이제 떠오르는 이제 정상급의 태클이기 때문에 네. 디션 왓슨하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레르미 턴슬하고 같이 영입해서 이제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케니 스틸스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휴스턴의 리시버들 보면 막강하거든요. 예. 뭐 리그 최고급의 리시버인 디안드레 핫키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윌 풀러, 키키 큐티 이런 선수들에다가 이제 케니 스틸스까지 더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화력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펜시브 라인도 안정화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어쨌든 전력이 보강이 됐는데 뉴올리언스가 이게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시가 상당히 좋거든요. 캐머런 조던, 그다음에 이제 마케스 데번포트 이 선수는 이제 데번포트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작년인가요? 이제 1라운드에서 트레이드업해서 되게 과감히 이제 트레이드업해서 데려온 디펜시브 엔드인데 올해는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실력을 발휘할 걸로 기대되는 선수인데 네. 거기다 이제 트레이 핸드릭슨까지 해서 상당히 패스러시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막강한 패스러시를 상대로 해서 레르미 턴설이 들어온 휴스턴의 오펜시브 라인이 1주차부터 재기량을 발휘할 거냐. 사실 오펜시브 라인도 이 5명이 손발을 맞춰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폴스 스타트라든지 뭐 이런 페널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서로 이제 어사이먼트가 엇갈리게 되면 네. 패스 프로텍션도 잘 안 되고 러닝 플레이 할 때 런 블락킹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태클이 오긴 했지만 과연 1주차부터 그걸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클라우니가 빠진 수비진이지만 휴스턴이 여전히 사실 리그 최고급의 디펜시브 엔드인 JJ 왓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16개의 색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왓 말고도 이제 위트니 멀실러스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계속 패스러시를 가해 오는 것을 뉴올리언스 오펜시브 라인도 올해 센터가 바뀌었거든요. 네. 작년까지 활약했던 이제 맥스 운거가 이탈하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에릭 맥코이를 뽑아왔는데 네. 과연 첫 주차부터 이 베테랑 맥스 운거의 자리를 메워주면서 이 막강한 패스러시를 봉쇄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 리그 최고의 러닝백 듀오였던 알빈 카메라와 마크 잉그램 이 조합이 이제는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잉그램이 이제 볼티모어로 갔고 네. 알빈 카메라만 나온 상황인데 이제 라테이비에스 머리가 왔죠. 이 머리와 카메라가 과연 작년에 그 잉그람과 카메라가 보여줬던 그런 훌륭한 조합을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토마스가 이제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이제 대형 계약을 맺은 이후에 성적들이 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느슨해질 수가 있죠. 네. 정신적으로. 근데 뭐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인스의 라커룸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숀 페이튼 감독이라든지 주루 브리스라는 이런 베테랑 쿼터백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토마스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재기량만 발휘를 한다면 사실 이 와이드 리시버 3대장 바로 아래쪽까지는 쫓아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클 토마스잖아요.
뭐 사실 연봉은 이미 1위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봉을 1위를 받은 거는 본인이 이제 그것을 주장할 만큼 스탯이 뒷받침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실 이제 리셉션이 많고 터치다운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기록을 냈고 듀루 브리스에게는 정말 의존할 만한 그런 좋은 리시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정상급의 리시버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편 사이드라인에 있는 디안드레 호킨스하고 자존심 싸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거 하나가 데스 브라이언트가 카우보이스에서 이제 뭐 넘버원 리시버로 네. 활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서 뛰던 이제 켈빈 존슨 당시에는 메가트론 네. 켈빈 존슨이 누가 봐도 리그 넘버원 리시버였거든요. 근데 그 선수하고 이제 뛰면서 본인이 상당히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좀 성적도 괜찮게 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클 토머스가 이제 1위 연봉을 받았는데 건너편에 있는 디안드레 호킨스를 상대로 그걸 이제 한번 왜 내가 1위 연봉을 받는지를 한번 좀 입증해 보이는 그런 자존심을 한번 좀 발휘해서 네.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공수의 안정성,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스타 파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세인츠를 사실 휴스턴이 이기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홈구장이 상당히 이제 동구장이면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동구장이 갖는 특성 이거를 사실 휴스턴이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도 경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빡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막전 그런 어떤 홈 오프닝 경기에서 세인츠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세인츠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이제 한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오클랜드 라이더스의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이 되겠는데요. 참 이 경기도 예측이 쉽지 않네요. 사실 작년도 성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올 시즌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 중에 최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리그에서 이 경기를 1주차에 그것도 프라임타임 경기에 다시 배치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두 팀 간의 똑같은 두 팀 간의 경기를 크리스마스 전날 경기로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예상했던 거는 아마 이제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콜리시움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가 아닐 거냐. 그러면서 이제 라이벌 덴버 브론코스하고 경기를 했다라고 의미를 찾았었는데 의외로 이제 오클랜드가 라스베가스로 이주하기 전에 마지막 한 시즌을 더 오클랜드 콜리시움하고 계약을 해서 더 뛰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년 마지막 경기, 올해 첫 홈 경기를 또 이제 라이벌 덴버 브론코스하고 뛰게 됐는데 그렇죠. 이 의미를 찾아본다 그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클랜드라는 도시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라는 새로운 팀으로 리그에서 어쨌든 팀을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로 팀이 이주하기 전에 최대한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익사이트먼트를 상당히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가 갖는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처음부터 좀 빌드업하자라는 이런 의도에서 오클랜드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좀 일으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오클랜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많이 달라졌다는 게 성적이 바로 달라질 거라는 것보다는 뭐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잖아요. 네. 뭐 앤토니오 브라운부터 해서 뭐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3명이나 1라운드 픽이 왔고 그다음에 뭐 데르카와 존 그루드는 뭐 항상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올해 어느 정도 흥행을 해주느냐가 내년에 라스베가스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HBO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드낙스를 이제 오클랜드가 찍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 맥락이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리그 입장에서는 레이더스가 올 시즌부터 해서 내년 라스베가스로 갈 때까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이끌어 가줘야 팀도 좋고 리그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오클랜드의 뭐 역대 최고 라이벌 중에 하나인 덴버 브론코스와 이 첫 주차 개막전 그 먼데이 나잇 풋볼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장식하는 걸로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어쨌든 그 관전거리는 그 덴버 브론코스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빅 펜지오라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리스펙트를 받는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고 그러면서 덴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할 준비를 조금씩 이제 쿼터백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드루 락이 조금 안 좋은 부상이 당해서 이제 엄지 부상을 당해서 첫 전반기는 거의 뭐 출장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으면서 덴버도 올해 이제 팀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AFC 웨스트 예상을 할 때 저는 이제 올해 좀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덴버가 어쨌든 그 오클랜드와의 그런 라이벌전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좀 뭐 나름대로 좀 시각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 쿼터백도 그렇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무게를 놓고 봐도 그렇고 어쨌든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공격진에서 보면 이제 뭐 데레카를 떠나서 앤토니오 브라운, 타이렐 윌리엄스라는 이 두 명의 리시버 조합이 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앤토니오 브라운 같은 상당히 이제 빠르고 작은 리시버지만 반대편에 있는 타이렐 윌리엄스는 6feet 4inch의 상당히 큰 리시버거든요. 네. 이런 어쨌든 좋은 리시버 조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러닝백을 뽑아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오클랜드도 공격진이 좀 더 달라져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공수 밸런스로 봐서 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갈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격진에서도 저는 뭐 꼭 주룰락이 아니래도 조 플래코가 가져다줄 리더십, 슈퍼볼 우승을 했고 플레이오프를 여러 차례 뛰었던 그 베테랑 쿼터백이 가져다줄 리더십. 네. 거기에 이제 필립 린시라든지 뭐 데반테 부커, 로이스 프리맨이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러닝 게임에 네. 사실 이제 젊은 리시버들도 괜찮거든요. 이제 뭐 코틀랜드 서튼이라든지 팀 패트릭, 데이션 해밀턴이 이제 사실 작년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떠오르는 부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조금 더 성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네. 노아 펜트라는 좋은 타이드엔드가 왔다. 그래서 이제 공격도 괜찮고 더 기대되는 것은 이제 빅 펜조가 와서 이 본 밀러 그다음에 이제 브래들리 첩이라는 두 개의 체스 피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비를 잘 이끌어갈까라는 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덴버 브론코스의 저력이 저는 사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저는 과감히 원정팀인 브론코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저는 레이더스를 이진만 위원은 브론코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렇게 16경기죠. 16경기에 대한 예측을 다 해봤는데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의 의견을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근데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퍼스트 앤 포 이렇게 위크 1 프리뷰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예측한 것이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이렇게 다 틀리면 어떡하죠? 저희가 엇갈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다 틀리진 않겠지만 이건 어쨌든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팀의 팬분들께서 왜 우리 팀이 질 거라고 예측했지 뭐 이렇게 뭐 속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재미고 그리고 뭐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기면 더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뭐 재미로 이렇게 뭐 예측을 해본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트 앤 포 3부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는 슈퍼볼 우승팀에 대한 예측을 시즌 전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유튜브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앤 포 3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